네, 한겨레 이슈 토크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 정치, 헌법 개정 이런 문제 다뤘는데요. 2부에서는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 여쭤보겠습니다. 정치 개혁 관련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선거법 개혁 문제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대표성 비례성 높이겠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했었고 중대선거구제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위성정당 이런 문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많이 왜곡됐고 중대선거구제는 제대로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양당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요. 아마 정치권의 최대의 영원한 화두가 이 선거법 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각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하나 이게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면서 하기가 어렵고 또 선거법은 특히나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해나가기도 어렵잖아요. 연동제 선거법 개정의 가장 핵심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여러 정당, 여러 세력들이 국회로 참여할 수 있어야 국회가 온전히 제대로 국민의 민심대로 구성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선거법 개정의 핵심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왔던 게 연동제인데 그 이제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연동제를 이제 반쪽 연동제를 시행한 지가 두 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실험 단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직 안착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실험을 통해서 소중한 성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 정당이 참여했고 그리고 그 정당이 그 중에서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못하게 12석이나 되는 아주 돌풍을 일으키기도 다 비례로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 선거가 하나일 때는 지역구는 여기다 찍고 비례는 여기다 찍는다.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그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을 받았죠. 연동제가 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와 정당에 대한 선택이 달리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선택한 연동제가 다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변화가 시작이 됐고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연동제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비례대표 늘리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례대표를 순증시키거나 아니면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앞쪽은 국민이 반대하고 뒤쪽은 국회의원들이 반대합니다. 어느 쪽이 양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숫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이야기는 국회에 쓰는 총 예산 범위는 정해놓고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고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자. 그래서 총 예산 범위 안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대안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것도 제안을 했죠. 그런 제안이 있는데 이걸 국민들한테 전달되도록 제안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그렇게 숫자 늘리는 하면 거가 좋다. 너무나 큰 임팩트이기 때문에 그냥 반대에 크게 부닥쳐서. 근데 이것도 연동제를 이렇게 조금씩 성과를 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듯이 이 문제도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부의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 그게 국회의원 숫자 좀 늘어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숫자를 늘려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제대로 역할 안 하면 그걸 야단쳐야지. 국회의원 숫자 늘어가는 것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렇게 또 안 보는 국민들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런 점에서 당장은 쉽지 않더라도 이 총액 범위 안에서 국회의원 늘려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치열하고 활발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민들의 수용성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굉장히 그렇게 과감하게 성실하게 얘기하고 설명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누구보다 저는 똑똑한 국민이라고 보거든요. 요번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 국회 신뢰도 좀 더 생겼으니까 맞습니다. 해볼까요? 국회 인기가 이번에 아마 폭발했죠. 의장님과 함께. 정당 정치도 우리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역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해서 지역 의회나 정부로 가고 중앙 정부나 의회로 가는 그렇게 정치인이 성장하는 게 사실 정치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우리는 중앙 정치, 중앙의회를 장악한 사람들, 정당이 그냥 지방 정치를 다 지배해버리는 그런 구조로 지금 사실상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역 정치에 나가는 분들의 공천 과정이 네. 그 안에 그러니까 권리당원, 네. 책임당원, 네. 이렇게 당비내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후보를 뽑아낸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지방정치 출신의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 의장님도 네, 저도 처음은 지방의회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네. 국회의장 이게 그렇죠. 첫 번째 사례인데 맞습니다. 굉장히 모범 사례죠. 네, 국회의원들 사례죠. 중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나 네. 의회 출신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대통령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치로 올라오는 인력의 교육 과정이 네. 전에 민주화운동 시대에는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시민운동한 사람이 시민운동 과정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치로 들어왔는데 네, 지금은 맞습니다. 지방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중앙 네. 정치로 네. 그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좋죠. 네, 네, 그런데 좋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국회의원 공천 과정을 보면 지방정치 출신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니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늘어났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그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정당 개혁을 한 거죠. 전에는 공천을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네. 그냥 그 자기 계파의 사람들 했다고 하면 네.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속해 있었던 네. 김상권 혁신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 그때는 20%를 아주 그냥 공천을 안 주는 것으로 네. 했었다가 지금 이제 20% 감점인데 그렇게 하면서 권리당원 또 책임당원 이렇게 당비내는 당원들의 이 공천 과정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비율이 커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의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많이 공천을 받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 출신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출신들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그 교섭단체 기준 지금 10석인데요. 20석인데 과거에는 10석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0석이었던 사공화국 적이 있죠. 유신 독재 네, 때 네. 시작된 거더라고요. 이거 10석으로 낮출 수 있을까요? 10석 이렇게 그건 정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교섭단체가 여러 개의 교섭단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좋죠. 제가 문재인 정부 첫 해 원내대표 할 때 그때 교섭단체 4개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사실 다당제였죠. 갈등이 아주 심해도 결국은 네.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렇죠. 1대1이면 갈등이 한번 부닥치면 안 안 풀어지잖아요. 되죠. 근데 당이 4개가 있으니까 중간에 스펙트럼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중에 약간씩 이렇게 변하고 생각을 바꾸고 해가지고 서로 또 차이도 벌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서 저는 다당제가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교섭단체 구성인원 20명은 좀 많고 그 OECD 국가 38개국 중에 룩셈부르크가 우리보다 비율상 많아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6점인가? 그리고 룩셈부르크 한 8%인가? 그렇군요. 그쯤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높은 교섭단체가 높은 쪽에 그렇죠.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의회를 활성화시키고 또 협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당제의 구조를 갖추는 게 그래도 나은데 그렇게 하려면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교섭단체 숫자를 좀 줄이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그건 역시 또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할 수 기존 있을지. 교섭단체 간은 합의가 돼야죠. 네, 네.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꼭 못하리라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의장님 계실 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고 싶은데요. 전 세계 그 민주주의 국가 의회를 제가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담장이 있는 의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구만 있는 거예요. 가면 그냥 입구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지키는 사람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 검색도 하고 하지만 자유롭게 그 건물까지 갈 수 있고 검색대 통과하면 방청도 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외국인인데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는 국회가 10만 평이고 거기 완벽하게 담장이 둘러쳐 있습니다. 임기 안에 이거 좀 잔디밭에 가서 사람들이
차도 마시고 도시락도 먹고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초선 때 그 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네. 주장했더니 당시 사무총장께서 네. 국회 담장 허무는 일은 국경 허무는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은 국회 사무총장을 임명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할 수 지시를 하시면 되는 거 할 수 아닙니까?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난 12월 3일을 거치면서 네. 아 이게 담장이라고 하는 게 울타리여서 뭐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저게 없었으면 계엄군이 어떻게 했을까? 물론 국민들도 또 들어와서 막았을 텐데. 더 진입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는 곳이라면 거기가 봉쇄된 곳이어서 오히려 더 그랬을 네. 수도 있고 그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제 군인들이 조금 더 일찍 왔으면 그냥 쉽게 넘어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 대한 경호 경비 이걸 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국회에 있는 이 경찰들, 국회 경비대가 경찰 소속이어서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국회 소속의 경비대로 만들자 이런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국회를 더 국민들의 입장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건데 네. 그래서 경호, 경비 뭐 이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하고 네네. 그러고 해야 되겠다. 국민들이 걱정하면 안 되니까 다 허무는 거에 대해. 비상계엄 때 깜짝 놀래가지고. 검토하시겠다는 네, 하여튼 뜻입니까? 그런 점들을 잘 보면서 네. 저는 원래 담 허물자주의였습니다. 국회 네. 마당을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비상계엄 때 깜짝 놀라서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 중앙홀 로텐더 홀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거 엉터리 용어거든요. 예, 중앙홀이 공식 용어기도 하고 이거 그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이동영 선생 이름을 따서 이렇게 바꾸거나 신익희 2대 의장으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요번에 이제 그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네. 어느 쪽이 유력합니까? 이동영입니까? 아니 신익희입니까? 그게 아니고 로텐더홀 안 되겠다. 안 됩니다. 창피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1층, 말도 안 되는 용어를 갖다가. 1층에 계단 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차가 네네, 들어가는 맞습니다. 길. 예. 거기서 들어가는 네. 1층으로.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우천시라고 부릅니다. 비 올 때 들어가는데 우천시. 그리고 계단 위로 올라가서 그 문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정현관이라고 그래요. 정현관. 그래서 네. 정현관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나 네. 그랬더니 정문에 있는 현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로텐더홀도 그렇고 정현관도 그렇고 우천시도 그렇고 이것을 진짜 이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 사무처하고 중이시군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 내용 뭐 다 보셨으니까 있는데 뭐. 세종시 제2국회 뭐 말씀 여기 제가 써놨는데 제2국회 부지가 영국 의회 16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위치가 완전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왜 졌다고 산, 하는데 강, 공원에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지나 이렇게 정부청사하고는 애매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1, 2km, 2, 3km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조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좀 소박한 형태로 그렇게 할 수 근데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국무조정실하고는 600m 떨어져 있어서 네네. 걸어서 10분. 근데 채 안 국무조정실은 걸리고. 맨 끝에 있는 거고요. 네네. 예. 그리고 대통령의 그 집무실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 위쪽이죠. 그거는 이제 붙어 있고.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제일 핵심적인 네. 국회에 가장 크게 역할할 그런 부분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그렇게 굳이 나쁘다 위치가 나쁘진 생각하지는 않고. 규모가 너무 그리고 크지 그 앞에 않습니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네네. 호수가 딱 네네. 있고 그래서 네. 배산 임수도 괜찮고 네네. 땅이 넓은 건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지금 국회의사당 여의도 네네. 그것도 그때 지을 때 50년 전에 네. 지을 때 너무 크고 그렇죠. 또 이게 시내에서 완전히 떨어진 그렇죠. 여의도 바깥으로 그렇죠. 내몰고 그래서 저거 유배 보내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지내고 보니까 네. 여의도가 한 중심이 돼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한남동에서 국회까지 이렇게 자전거 출근하시던데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좀 자전거 출근하고 대중교통 타고 뭐 걸어 다니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는 타고 다니니까요. 네. 그거 가지고 많이 홍보해 주세요. 의원직 자전거 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다. 자꾸 하면 다들 타죠. 아니 근데 국회의장님으로서의 권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니, 그건 안 되고. 그 안에 주차장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도 이제 있지 그건 안 않습니까? 되고 국회 안에서 네. 거리가 꽤 되니까 이게 네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네. 국회 안에서 자전거를 손쉽게 탈 수 있도록 그렇죠. 의원회관 앞, 네. 본청 바로 앞에 네. 자전거 거치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최근에 저 뒤쪽에 있던 걸 앞으로 당겨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자전거 이용하기가 훨씬 편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집에서 또는 출퇴근하는 문제는 거리의 문제도 있고 네네. 또 본인 취향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걸 네.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대신 국회의원 중에 자전거 동호인회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한겨레에서 저 자전거 타는 사진을 일면에다 커다랗게 실어갖고 아니, 아주 칭찬을 엄청나게 하면 타는 사람 네. 많아질 텐데. 아니 페이스북에 쓰신 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네. 많은 사람들이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저도 아주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 2023년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철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사실 뭐 이사장님이셨고 그래서 그때 또 저랑 인터뷰도 하셨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거의 지켜냈죠. 이제 네. 그대로 있는 것으로 존치하는 네.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 뭐 이걸로 명백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그것도 매듭을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죠?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네. 제가 며칠 있다가 육산 네. 한번 갈 겁니다. 그러시네요. 제가 네. 대선 치르는 과정에 네. 이 정권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에 육사 교장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라. 네. 그 육사 교장을 불러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존치한다는 뉴스가 들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확정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아니군요. 가서 보려고 하고요. 정말 제가 해군 공군을 가봤는데 해군은 홍범도 함이라는 잠수함이 있어요. 그때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가 될 때 정권에서 그 함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홍범도 장군을 모셔왔던 그 공중급유기 시그너스 거기 네. 대대를 제가 갔었는데 그때도 홍범도 장군을 모셔온 태극기와 홍범도 장군 프랭카드를 부대 가운데다 네. 붙여놓고 아주 네. 영광스럽게 그걸 기리고 있더라고. 육사는 왜 저러냐? 잘 아시겠지만 육군이 네. 그 초기에 보면 육군 그 사령관 참모총장이 참모총장들이 5대까지가 다 일본 군 만주군 출신입니다. 예.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라는 거는 나라 그 민족과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큰 소리치는 그런 분위기가 육군에 있었고 네. 그 사람들이 자꾸 계엄했던 사람 아닙니까? 육군이 계엄했죠, 이번에도. 네. 그런 전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네.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우리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 광복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 존치는 물론이고 이제 그 제도까지 네. 이제 우리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맞습니다. 나라의 정체성, 국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뉴라이트에 대한 대응도 조금 더 뉴라이트가 말이 좋아 뉴라이트지 실제로는 친일파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임기 절반 지나셨는데요. 네. 임기 전반 절반은 내란과 함께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1년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하여튼 지난 1년 지냈는데 한 3년, 4년쯤 지낸 것 같습니다. 아주 전반 6개월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네. 정말 갈등 속에서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 아주 다이나믹한 시절을 보냈고 후반 6개월은 비상계엄에서부터 오죽 일이 많았습니까? 맞습니다. 비상계엄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소추하고 네. 또 거기에 국무총리 탄핵소추도 아주 큰 이슈였고 마은혁 재판관 문제 네. 또 내란 국정조사 또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이런 숱하게 많은 일들이 맞습니다.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의
교수단체들하고 정부하고 같이 협의하는 틀도 만들어서 네네. 무슨 국민연금 개법도 통과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처리돼 왔는데 앞으로는 지금 국가의 위기 상황이죠. 네. 대내적인 여건도 아주 좋지 않고 네. 또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 네, 계속 네. 매진을 하시겠다. 그런 점에서도 매진해야 되고 여기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문제. 또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나라가 좀 더 안정된 새로운 정부가 안정된 상태로 가야 됩니다만 결국은 이런 그 부족한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해 가기 위한 개혁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그럼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은 과제로 1년, 안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개헌 문제는 꼭 매듭을 짓고 마치시기를 저도 기원하고 또 응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시면 이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 또 나머지 2년을 이제 지내실 텐데요.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오실 겁니까? 그리고 사실 그 뒤에 이제 2년 뒤면 또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하늘에 맡기고 삽니다. 지금은 내가 국회의장으로서 나한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안 나오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내 역할을 다 했다 싶으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요. 하여튼 지금 나한테 맡겨진 일들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 일들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게 우선이다. 아,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한 말씀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뭐 인사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년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 여기에 이제 집중을 했죠.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고 그런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상당한 성과를 국민들이 지켜주시는 덕분에 국회가 이룰 수 있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이번 과정을 통해서 보면 모든 길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절감하는 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이런 말들이 피부에 와서 그야말로 닿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어졌다 이런 생각인데 이젠 여기에서 한 단계 도약해야죠. 도약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만든 이런 정치적 민주주의 넘어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다 실패하고 또 가다 실패하고 이런 네. 실패하지 않으려면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번에는 꼭 이루어야 된다. 억울한 꼴 당하지 않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 나머지 1년에 집중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그런 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노력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